자, 우리 31번 보겠습니다. 우리 31번은 그 행정의 실효성합보수단에서 그 이행강제금 내용이니까 내용은 이제 특별한 게 없고 거기 회색 박스 보시면은 밑에 두 번째 줄 있죠. 자, 이행강제금은 행정의 조치이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서 직접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이행강제금 부과 조문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이게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니까 이중형벌 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내용이 15페이지 맨 밑에 두 줄 보시면은 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개별법의 규정이 이행강제금의 통산 부과 횟수나 통산 부과 상한액을 제한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위헌 아니다예요. 그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 된다 안 된다? 반복 부과 되죠.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이때 뭐 1년에 2번 이내로 반복 부과한다 이런 이제 규정은 많이 있는데 전체를 합산해서 이행강제금을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나? 통산 횟수라든가 통산 금액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취지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행강제금의 목적은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통산 횟수를 이제 법전에서 상한선을 명시하게 되면 거기까지만 버티면 불이행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둔다 이런 결과가 돼버리니까 이행강제금의 성격상 통산 최대 횟수라든가 통산 합산 금액을 법전에서 상한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헌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돈 많은 사람이 뭐 이행강제금 이제 법전에 최대 10번 그러면 10번까지는 버티면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장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성격상 통산 횟수라든가 통산 금액이 법전에 안 쓰여져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비례 원칙 위반에 하자 있는 조문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32번. 자, 32번도 우리 기출문제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모 요지 보시면 자, 경찰서장이 이제 범칙 행위를 적발하고 통고 처분을 먼저 했어요. 그러면 통고 처분에서 정해준 범칙금 납부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중간에 맞바뀌어서 경찰서장이 직결 심판을 시도하거나 통고 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공소제기로 넘기는 그런 거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전부 다 신뢰법 원칙상 범칙금 통고로 먼저 시작했으면 범칙금 납부 기한까지는 그자가 납부하는지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른쪽에 이제 33번 보시면은 그 박스 두 번째 거 거기 이제 별표 한 개 두시고 자, 행정절차법에서 1번 단락은 침해적인 처분하면서 절차법 21조가 사전 통지, 그다음 22조가 의견 청취, 23조가 이유 제시예요. 이게 절차법 규정 중에서 강행 규정이고 얘네를 위반하게 되면 처분 자체가 절차에 하자가 있게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 내지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영어 오아일까요? 돼지꼬리일까요? 이건 돼지꼬리예요. 돼지꼬리. 숫자가 아니고 이제 말로 쓰여져 있으면 내지 그러면 또는 이런 뜻이 되고 숫자로 나와 있으면 이 내지는 돼지꼬리 얘기하는 거니까 21, 22, 23조 전부 다 안 거치면은 처분을 위협으로 만드는 절차의 하자가 돼요. 자, 2번이 국가를 상대로 뭐 지자체가 처분할 때에도 행정절차법의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동그라미예요. 그 밑에 회색 톤에서 쓰여져 있는 건 뭐 국가를 상대로 처분할 때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한다. 이런 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으니까 국가를 상대로 할 때에도 행정절차법상의 강행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예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한민국이 대구시에다가 뭐 박물관 하나 만들고 싶으면 지자체 장인 대구시장님한테 건축 협의 받아야 돼요. 그렇다가 이제 국가가 뭐 이상한 짓 하고 있으니까 건축 협의 취소 처분을 지자체 장이 하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처분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이유 제시했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34번을 보시면은 비슷한 기출이 있는데 우리 강제징수가 독촉, 압류, 매각 중에서 공매 처분, 마지막에 청산 전부 다 이제 처분성 있는 내용들인데
체납 액수보다 좀 높은 금액의 압류 걸었다고 해서 그 압류가 하자는 있더라도 곧바로 무효가 아니다. 뭐 그런 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에요. 자, 체납자 세금 밀리고 있는데 그 자가 남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채권 압류 통지에 뭔가 하자가 있고 압류의 본질적인 요소를 이루지 않는 밑줄 사소한 절차상의 잘못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쳐줘봐야 절차의 하자에 불과하고 절차의 하자로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니까 이런 정황 가지고 압류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35번하고 오른쪽에 36번이 우리 정보공개에 관한 최신 판례인데 두 개 이제 비교 대상입니다. 35번. 자, 키워드가 이제 군 검사가 공소 제기된 고기 비추어 그으시고 자, 군 형법에 의해서 군 검사가 공소 제기하니까 이건 일반적인 행정 절차예요. 특수 분야인 형사사법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사법이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 물건이 범죄의 증거라든가 범죄의 수익 물건들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특수 분야니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기로 규정이 돼 있는 거 그쪽으로 본다는 취지예요. 그럼 이제 해석 박스 맨 밑에 세 줄 보시면은 따라서 군 검사가 공소 제기된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물건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군 형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간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요거하고 취재를 같이 하는 예전 기출문제집 있는 지문이 수사 의견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정보공개법에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형사재판 기록 이렇게 나오면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정보공개법이 아니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비교해서 오른쪽에 36번 보시면은 검사나 공소제기 같은 이제 범죄 수사가 아니고 금융감독원. 그럼 금융감독원은 정보공개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됩니다. 당연히 정보공개에서 말하는 공개 의무를 지고 있는 공공기관이니까 금융감독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줄 끝에 금융감독원이 해당 직원이 갖고 있었던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가? 된다 이 말은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는 의미가 무조건 공개하라예요. 걔네들도 정보공개법에 비공개 사유를 들어서 비공개해볼 수도 있어요. 비공개해볼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 얘기하는 거니까 36번은 정보공개법의 적용사항, 35번 군 검사 나오게 되면 정보공개법의 적용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구별해 두시면 돼요. 자, 우리 37번 보겠습니다. 37번. 자, 당연한 내용인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판례예요. 두 번째 줄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줄에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이게 공공기관이 법에서 정해두는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수집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말하는 법은 위헌 법률이겠어요. 적법한 법령이에요. 당연히 적법한 법령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자, 38번도 그냥 제목 보시면 돼요. 자, 가명정보 처리 그러면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그 정해진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 딴 건 몰라도 이제 두 가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이면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도 개인 정보를 처리,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가명 정보 그러면은 특정인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명 처리된 정보인데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의 용도이면 역시 별도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그거 위헌이에요, 합헌일까요? 당연히 합헌이고 위헌 아니니까 지금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살아있고 시험에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가명정보 처리가 위헌이다라고 이제 위헌법률 심판 걸었다가 패소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항상 이익 형량인데 앞에 세 줄 보시면 돼요. 자, 가명 정보 별도의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 위헌법률 심판 대상의 조항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 정보 처리를 허용해서 다량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자, 이러한 공익은 굉장히 중대하다. 반면 정보주 입장에서는 뭐를 제한당하는가? 이게 밑에 줄에 가명 정보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나 공익적 기록 보존에 제한된 목적으로 자기 동의 없이 처리되는 불이익을 있겠지만 이 사익의 피해보다는 이거 허용해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니까 이익 형량의 결과 위헌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39번은 내용은 별거 없는데 그냥 전형적인 객관식용이에요. 별표 한 개 두시고 원래 개인정보보호법 자체의 규정은 전부 다 정보 주체가 피해자가 되는 격이니까 피해자 입증 책임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으로서는 전부 입증 책임을 개인정보 처리자가 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법적인 이제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손해배상 요구할 때 원래 피해자 격인 정보 주체가 입증하는 게 원칙인데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 나는 위반 행위에 있어서 고의 과실이 없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되고 유출되었는데 어차피 유출된 정보가 나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정보였다. 이런 거 전부 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해야 돼요. 근데 정보 주체에게도 뭔가는 입증하도록 이제 판시가 났는데 내용 보시면 자,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너의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정보 주체가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보 주체도 뭔가 소송에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뭐를 입증해야 되냐면은 손해배상이니까 손해를 야기한 불법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 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 그 저놈이 이상한 짓 했어요. 그거는 당연히 손해배상 주장하는 정보 주체가 입증해야죠. 그러면 이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나는 고의 과실이 없었다. 나는 최소한의 정보 수집만 했을 뿐이다. 이런 건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하고 맨 먼저 이제 소송으로 포문을 여는 정보 주체가 제가 위반 행위를 했어요. 이거는 당연히 사실관계니까 이런 건 이제 피해자가 먼저 입증하는 게 상식이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증명해야 된다. 그런다고 이제 100% 개인정보 처리자 그건 아니고 정보 주체가 처리자가 위반 행위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입증하도록 판시를 내린 거니까 하나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40번 오게 되면은 우리 이제 행정 소송편입니다. 첫 번째 대상 적격에서 처분성 인정 여부인데 2번 별표 3개 두시고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 장에게 원 사업자 또는 수급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때려라라고 요청한 사실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본 판례예요. 요거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행정법 기출 중에 요청 그러면 전부 다 단순 행정지도에 불구하고 처분성 없었는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은 처분성이 있다 그렇게 본 거예요. 해석편에 쭉 쓰여져 있는데 이제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 지자체 장이나 뭐 행정기관의 장들이 상대방한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고 하는 막강한 제재 처분을 때릴 수 있어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나오게 되면 입찰 들어가 있는 용어 중에서 얘는 이제 처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경우에 걸리게 되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법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떠한 중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해라라고 요청해야 될 의무로 규정돼 있고, 명받은 행정기관장은 어차피 이거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제 말은 돌아가는 거지만 사실상은 여기에서 요청해야 되고, 요청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상 여기에서 일로 때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요청이란 말 때문에 처분성 없다고 하게 되면 100%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리 다툴 기회를 괜히 딜레이 시키는 꼴밖에 안 되니까, 이거 나오는 순간에는 이게 100% 나올 거니까 이것도 바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좀 신속히 하기 위해서 처분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페이지 41번 바로 위에 그 회색 톤 박스 이제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보시면, 자, 실제는 요 행정기관의 장이 이쪽으로 입찰 참가 자격 처분을 할 거지만은 그에 앞서 직접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결정의 적법성을 상대방이 다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치행정 원리에도 부합한다. 결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힘든 게 행정행위 개념정의 배우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게 왜 처분이 되지라고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행정행위니까 처분이다 이런 구조가 아니고 판사들이 보고 심사할만 하네 그러면 그게 처분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판례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41번은 자, 보조금 지급 신청 결과 통보하는 건 알려주는 안내물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처분성은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사안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버스 회사가 보조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결론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버스 회사니까 광명시장이 보조금을 신청받고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빨리 안 주니까 이제 광명시장한테 빨리 보조금 줘라고 신청하고, 그다음에 성질 급하게 이제 상급자인 경기도지사한테도 이제 뭔가 요구는 한 거야. 그때 세 번째 줄에 경기도지사가 회사와 광명시장에게 각 회사의 보조금 지급 신청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다. 이거는 기존에 내가 답변을 보내준 바와 같고 광명시에서는 적절하게 조처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통보를 합니다. 결론은 광명시장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이 통보는 회사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야. 관할권자가 오른쪽에 그 사실관계 써놨는데,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경기도 조례에서는 이 보조금 지급 사무 자체가 광명시장한테 위임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행정청은 경기도지사다 위임받은 광명시장이다. 광명시장이 이제 위임받았으니까 광명시장이 행정청이야. 따라서 이 신청에 대한 응답은 광명시장이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경기도지사는 상급자로서 그냥 자기 의견을 표명한 것뿐이지 이게 곧바로 처분이 될 수는 없다. 결론은 버스 회사는 누구를 피고로 어떤 거부 처분을 쌓아야 된다? 광명시장이 보조금 못 준다라고 거부 처분 나오게 되면 광명시장을 피고로 해서 거부 처분 소송을 다툴 것이지, 그보다 앞서 경기도가 뭔가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독자적인 처분성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42번. 자, 42번도 내용은 쉽습니다. 그 두 번째 절에 호봉 정정 명령, 거기 동그라미 쳐두시면 돼요. 자, 역시 이제 우리 사립학교 부패 하나인데, 사안은 뭐냐면은 사립학교 교원분들이 본인들의 호봉을 과다하게 해놨어요. 원래 받을 돈보다 적게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뽀록 난 거예요. 세 번째 줄에 유사 경력 호봉 환산이 과다하게 반영됐다는 이유로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된 직원들에 대해서 호봉 정정하고, 그러면 기존에
부풀려진 호봉으로다가 많이 받았을 거니까 급여를 5년 법위에서 환수하도록 시정명령. 그 왜 5년이겠어요? 돈 받는 권리는 이제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5년 전에 있었던 건 어차피 권리가 없으니까 안 되고 5년 한도 내에서 부풀려 받은 부분만큼 이제 환수하라라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밑에 자 이거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밑에 과다하게 반영된 직원들에게 주어지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불이익이 직접 예정돼 있으니까 사실상 이거는 처분으로 바로 다툴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이제 회색 박스 보시면 이 사건 호봉 정정 명령은 세 번째 줄에 말 듣지 않으면은 보조금 지급 중단이라는 조치까지 예정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처분성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43번도 쉽습니다. 우리 이제 부산시 사건인데 세 번째 줄에 특정 기간 대면 예배 금지. 전부 코로나 때 있었던 사건이고 이게 부산광역시 고시로 발표된 내용인데 이거 시간과 장소 부산으로 지정해서 어떤 교회든 간에 당분간은 대면 예배 금지. 이게 이른바 처분적 고시이고 일반 처분이니까 당연히 항고 소송의 대상이 돼요. 그럼 처분성 있는 놈인데 항고선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 뛰어가면 헌법소원 해줄까요? 각하시킬까요? 각하시킵니다. 헌법소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마지막 수단이어야 되니까 다른 싸움의 루트가 있으면 항고 소송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사건은 이제 부산광역시 고시였는데 네 번째 줄에 2021년 1월 4일 0시부터 21년 1월 17일까지 2주간 특정 기간 요 기간 내에 대면 예배 금지. 이게 당연히 장래 불특정 추상 반복되는 상을 규율한 게 아니고 시간 공간 시간 장소적으로 특정된 곳에 대해서 사람은 따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이니까 이런 게 이제 일반 처분이고 처분적 고시니까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44번도 보시면은 그 내용은 이제 법률상 이익이 원고적 격이다. 거기를 이제 하는 내용인데 오른쪽에 이제 본문 보시면 자, 색깔 없는 부분은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일지라도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인정되면 제3자의 지위에서 원고적 격 가질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뭐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런 것들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니까 법률상 이익으로 봐줄 수 없다야. 그다음에 밑에 회색 톤이 자 그러면 자, 제3자도 그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까지 통틀어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원고적격 있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풀어서 준 거예요. 동그라미 1번.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의 명문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 당연한 것이고 2번은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해서는 보호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보호받고 있더라도 법률상 이유로 쳐줄 수 있고 세 번째 처분 자체의 직접적인 근거 법전이나 관련 처분의 관련 법전에서는 명시적으로 사익을 보호하는 조문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의 합리적인 해석상 동그라미 쳐두시면 돼요. 이게 조리상 그 해당 법조문을 해석해 봤더니 행정청을 제약하는 규정의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니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도 원고적격을 인정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문법은 물론이고 불문법을 기초로 해서도 법률상 이익을 도출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을 이제 풀어 써준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앞서 봤었던 그 호봉 정정명령 사건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아까 과다하게 부풀려진 호봉을 정정해라고 사립학교 법인에게 나간 거예요. 처분인데 학교 법인만 다툴 수 있을까요? 그로 인해서 돈 토해내게 생긴 직원들도 다툴 수 있을까요? 직원들도 원고적격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45번. 자, 45번이 이제 우리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시킨 작년 3월달 판례입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쭉 내려오시면은 그 따라서 돼 있는 세 줄짜리 그 회색이 있죠. 거기 보시면
자, 집합 건물이니까 아파트 연상하시면 돼요. 자, 공용 부분이니까 누구나 공동으로 쓰는 뭐 엘리베이터 앞에 내려가는 계단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대수선 그러면 거기를 크게 보수공사하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된 허가나 사용 승인이 나오는 처분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처분에 직접 상대방 이외에 해당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들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엘리베이터 앞에 계단 내려가는 그쪽 공용 공간을 갖다가 막 우르르 쾅쾅 공사하려고 하는데 그런 공용 부분은 이제 단독 소유가 아니고 그 라인 끼고 있는 아파트 호수들의 사람들이 이제 구분 소유를 가진다고 봐요. 그래서 대수원 공사를 하는 사람 말고 그 바운드리에 있던 나머지 이제 인근 주민들도 전부 다 한번 싸워볼 수는 있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뭐 연탄 공장 건초가 나오면은 인근 주민이 자연환경 방해를 받으니까 건축 허가에 대해서 소송 걸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대수선 허가 나오더라도 인근 주민이 자연환경의 방해를 이유로 원고 적격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 자, 그다음에 46번도 판시 날짜는 작년 4월인데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이익과 관련돼 있는데 소이익은 처분 자체 효력은 이미 소멸돼 있어요. 그럼 취소 판결로 처분의 효력을 없앨 필요는 없는데 해당 처분이 또 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반복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소이익을 인정시켜 주지요. 그럼 남는 건 동일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꼭 그 행정청 하나만 하고 얘기해요. 그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가능성 있는 관계행정청을 통틀어 얘기해요. 통틀어 얘기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박스 회색 박스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동일한 사유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 문제를 해명할 필요성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준 표현이고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피고만 그 처분할 수 있다. 피고 말고 상급행정청, 관계행정청도 그 처분할 수도 있다. 관계행정청도 그 처분할 수 있으니까 꼭 원고 피고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반복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부 다 관련 행정청일지라도 반복의 위험성이 있으면 소이익을 인정시켜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47번 보시면 47번은 그 내용은 이제 쉽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자기 신분을 박탈당하는 처분을 쌓고 있다가 임기 만료일이 지나가요. 그렇더라도 이기면 임기 만료일까지는 정상으로 임용직 공무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으니까 임용직 신분에 기초해서 받을 수 있었던 돈이 있으면 전부 다 소익이 있다는 그 판례야. 사립학교라도 임용 나오게 되면 처분이고 신분 보장이 되는 거니까 전부 다 소송 싸우다가 세 번째 줄에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법을 고치지 않는 한은 이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되찾을 수 없더라도 취소 판결 받아내면 당연 퇴직일까지는 받을 수 있었던 월급 등등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소이익이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다시 점검하시고 48번은 안 보셔도 돼요. 그 왜 넣어놨어라고 째려보지 마시고 이제 번호 60번 맞추려고 그냥 넣어놓은 거니까 이거 이제 민사소송법에 그 제소라는 제도가 있어요. 다시 소송 제기.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해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건 우리 범위를 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시고. 자 49번. 자 49번은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요양기관이나 의료급여를 타먹고 있던 일반 병원에서도 지금 뭔가 걸려가지고 나오는 내용인데 회색 박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요양기관 내지는 의료급여기관 전부 다 기타 요양기관 등으로 부르고 이제 건강보험법상에 돈을 타먹고 있는 요양병원, 일반 병원 떠올리시면 돼요. 자, 서류 제출 명령에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고 서류 보존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 규정이 다르고 각각의 위반 정도를 달리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럼 내려오셔서 오른쪽에 다섯 번째 줄 끝에 요양기관이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 이거는
일정 보존 기간 지나기 전까지는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폐기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반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반해서 요양약재 지급 등 보험급여 내지 진료약재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지 않다. 이게 보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자, 서류 제출 명령에 응할 수가 없다. 이 상황은 서류 제출해라. 서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위반 행위니까 제재가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서류를 보존해라 그랬는데 보존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위반 행위니까 따로 제재가 예정돼 있어요. 근데 서류가 있어야지 제출 명령에 따를 수 있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낼 게 없으니까 제출 명령도 뭐 위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야. 이때 이 경우에 수해서 자, 서류를 갖고 있지 않은 관계로다가 제출 명령에 응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서류 제출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는 할 수가 없다. 이게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재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끝낼 것이고, 없는 사람은 낼 수도 없는 사람이니까 서류 제출 명령에 위반했다고 제재를 가하지는 못한다야. 근데 서류 보존 의무 위반하는 동기를 또 보는 거야. 봤더니 요양기관이 서류 제출 명령 나올 거를 예상하거나 실제 서류 제출 명령이 부과됐는데 밑줄 이를 회피할 의도. 그러니까 서류 제출 명령 이거를 회피할 꼼수로다가 급여 관련 보존 서류를 일부러 폐기를 해요. 이건 몰라서 못한 거예요. 거의 적극적 부정이야. 이건 적극적 부정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둘 모두의 제재를 때릴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없으면은 낼 수가 없는 건데 원래 없었다, 없앴다 그러면 이제 둘 다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밑에 이제 본문 대줄은 그냥 넣어놨는데 입증 책임은 너무 막 골머리 썩히시면 안 돼요. 전부 다 우리 기출에 나와 있는 몇 개 조문들은 원칙을 얘기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실 건 재량의 일탈남용은 누가 입증한다? 원고가 입증한다. 두 번째,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먼저 입증한다. 원칙이에요. 먼저 그것만 기억하시고 밑에는 뭐냐면은 입증 책임 원래 다 있죠. 누가 먼저 증명해야 되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항고 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 그러면 내 처분 적법이에요. 당연히 이건 행정청이 입증을 해야겠죠. 그러면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을 했어요. 그럼 슬래시 끊어버리시고 처분청이 얘기하고 있는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있었다고 보여지면 슬래시 끊어버리시고 처분은 일단 정당한 걸로 추정이 되고 이제 이거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은 전부 다 상대방이 또 다시 반박하면서 주장 증명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50번 우리 별표 두시고 50번. 자, 50번의 키워드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 종류의 변경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거는 시간적 타이밍으로 언제까지만 된다?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만 되고 소를 변경하게 되면은 싸움 방식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새로운 형태의 소송을 시작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못하고 신청으로만 돼요. 그걸 제외하면 나머지 변경되는 소송의 유형은 자유롭다. 그걸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자,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시작했는데 이거를 민사 소송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색 보시면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도 소변경이 되겠는가? 그럼 행정소송법에서는 당사자 소송도 항고 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쪽에 관해서만 규정이 있고 당사자 소송을 민사 소송으로 변경하는지에 관해서는 당연히 공법을 다루는 행정소송법에서는 규정이 없겠죠. 근데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분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처분이면 당사자에서 항고로 바꿔야 되고 알고 봤더니 사법관계다 그러면 뭐 민사소송으로 바꿔야 될 거니까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 내용을 이제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따라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대하여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게 소송물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얼마든지 당사자 소송에서 민사 소송의 소변경도 가능하다. 그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자, 51번은 우리 그냥 공부하기 위한 문제예요. 특히 소방행정법이 이제 법령 지문 좀 잘 나오는 성격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좀 분석해 봤더니 판례는 판례인데 의외로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좀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본문의 네 줄 보시면은 지문 채우는 용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당연히 법원에 진행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 있어야 헌법 68조 2항에서만 헌법소원이 되는데, 밑줄 재판의 전제성, 이 말은 해당 재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제인 법조문의 문제점을 먼저 밝혀야 되는 사항이에요.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당의 그 소동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문이어야 되고, 밑줄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게 재판의 전제가 다른 말로 선결 문제예요. 이거는 구체적인 재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법조문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데, 이 법조문이 위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해당 재판의 결론인 주문이 승부가 좌지우지되는 사항을 재판의 전제성, 이렇게 부른다는 뜻이에요. 자, 그 밑에 이제 회색 박스 보시면은, 자, 우리 행정소송법 21조 좀 전에 봤었던 소의 변경 또는 소 종류의 변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 변경이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특별히 규정해 놓은 소 변경이고, 원래 민사소송법에 소 변경 잔뜩 있습니다. 이거를 배척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행정소송법상의 소 변경 사항이 아니면 이제 민사소송법 준용해서 얼마든지 소송을 변경해가면서 해당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제 그 뜻이에요. 그럼 항상 세 번째 줄 끝에 최초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 내에서 청구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소변경이에요. 행정소송법. 그다음 민사소송법상의 변경도 허용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밑에는 이제 그냥 밑줄 그어두신 게, 자, 변론 종결 끝난 다음에 소변경은 원칙적으로 안 되죠. 바꿀래요라고 하는 건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가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법원이 반드시 불허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게 판사는 재판하는 사람들이니까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외적으로 뭐 상고심 진행 중에도 소변경이 허용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칙론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드시 무조건 항상 이런 건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52번 보시면 52번. 자, 사실관계. 자, 시외버스 운송 사업인데 이게 이제 공항버스 회사였어요. 갑 주식회사가 청소년 요금 할인에 따른, 그럼 청소년들이 탈 때는 할인된 요금으로 타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고, 요기 사안에서는 자, 매출액이 줄어드는 결선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청소년 할인 보조금까지 허위로 타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속여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장님이 줬던 보조금을 이제 환수에 들어가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안 주는 놈 제외 처분까지 때렸다가, 자, 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그럼 소송의 대상이 지금 줬던 보조금 환수하고 앞으로도 일정 기간 못 받는 놈, 이렇게 처분을 때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취소 소송을 하던 중간에 근거 법조문을 바꿔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32조 2의 8조항을 처분 사유로 추가 변경한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있었던 처분의 법적 근거가 조례였어요. 조례 18조. 이걸 가지고 이제 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처분 때렸다가 소송하는 중간에 근거 법조문을 조례해서 법률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시도예요. 남는 건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나 없나, 이제 그거를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 예전에 먼저 있던 기출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구체적 사실은 변경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근거 법조문만을 추가 변경하는 건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허용되는 추가 변경이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 사안은 지금 같은 법률 안에서 조문을 좀 더 끼워 넣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조례를 근거로 했다가 중간에 이제
국회의 법률을 지금 법조문을 추가 변경하려고 하는 건데 요 사안에서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니까 근거 법조문에 추가 변경을 허용 안 한다라고 본 사건이에요. 근데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뭐 딴 거는 보실 필요 없고 그 박스 안에 쭉 보시면은 밑줄 그어진 거 있죠. 위에서 6번째 끝에 도에서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처분을 재량이 있나 없나 관련해서 조례 18조에서는 이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처분을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 봤더니 지방재정법에서는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는 같다 다르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니까 사실관계 동일성이 전혀 없는 법조문들을 추가 변경하는 건 허용될 수가 없다. 그렇게 본 거예요. 자, 53번도 이제 객관 소송이니까 우리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조례안이 무효다라고 행안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를 상대로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장관하고 지방의회 지자체하고 싸우고 있으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주관적 소송이에요. 이거는 기관 소송의 일종이야. 기관 소송 일종이고 객관 소송이니까 강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제 54번. 54번은 거기 이제 별표 찍혀져 있는데 여기는 별표 2개 두시고. 자, 우리 회색 톤에서 첫 번째 단락은 우리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정하거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 책임. 그럼 첫 번째, 절대 불가능이에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죠. 근데 잘 된다, 잘 안 된다. 잘 안 됩니다. 법관의 재판상 직무, 법관도 공무원이고 자기들 하는 직무가 재판은 맞아요. 그게 잘못된 재판이라고 해서 위법성까지 인정한다 치더라도 재판 자체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루트가 있으면 곧바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 이유가 고의과실을 인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처음부터 판사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론 정해두고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직무행위는 될 수 있겠지만 국가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야. 법관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야. 그 논리가 사법보좌관에게도 그대로 인정된다. 이제 그런 판례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법관이 하는 재판의 특수성이나 재판 과정의 잘못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불복 절차에 의해서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관의 재판에 법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 워딩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 판사가 지방법원 판사 볼 때는 존중하겠어요? 무시하겠어요? 무시하겠지. 근데 고등법원 판사라도 대법관들이 보기에 뭐 귀염둥이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의 판사가 재판을 열심히 했는데 법을 몰라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재판의 판결을 잘못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법은 우리 대법관들이 보기에는 A라는 의미인데 고등법원의 판사가 오해한 사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대법관들이 이제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법을 위반한 그런 게 아니고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판사들일지라도 법은 최종적으로 A라는 의미여야 되는데 이걸 B라고 잘못 오인한 사실이 있다.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의 하자가 밝혀졌어요. 그렇더라도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위법인 행위로 되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야. 이게 법관의 재판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은 받는 게 쉽지 않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법관의 재판상 직무를 원인으로 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려면 법관이 처음부터 불법 내지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거나 법에서 법관이 요렇게 해라고 직무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대놓고 현저하게 법을 위반한 등의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요게 확립된 대법관들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법관의 재판 하자를 이유로 국가배상 받는 게 극히 어렵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러한 논리는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은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그런 판례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본문 하얀색 보시면은 법원 조직법상의 사법보좌관은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판결문 나오면은 강제 집행하는 그런 이제 법원직 공무원들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여러 가지 법원의 사무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두는 게 사법보좌관의 역할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줄에 사법보좌관이 여기에 기초해서 민사집행을 시도하다가 뭔가 잘못했더라도 무조건 국가배상 된다. 이건 법관이 재판 잘못한 거하고 똑같은 논리를 써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국가배상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제가 당구장 표시 만들어놨는데, 자, 경매, 뭐 배당표 같은 거 작성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사법보좌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역시 사법보좌관도 처음부터 불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에 참여 내지는 자기 직무 수행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직무 수행상 준수될 것이 요구되는 법을 대놓고 명백히 어긋나게 해야만 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사법보좌관의 행위를 가지고서도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5번이 있죠. 55번도 결론은 쉽습니다. 여기는 우리 감염병 코로나 시절에 집합 금지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생 많이 하셨었어요. 결론은 손실보상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뭐 국가가 돈이 남아나는 것도 아니고 모두의 고통이었으니까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다. 그게 요즘 나오는 판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이 뭐라고 정했냐면은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이 왔다 가는 시설이면은 그 폐쇄를 시켜요. 그다음에 방역 당국이 와서 방역 막 하고 이랬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손실보상 해준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 거리 제한 두기 이래 가지고 집합 금지하는 모든 이제 나머지 요식업체들에게 손실보상 해주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등 원칙 위반 이런 것도 주장하고 왜 받아야 되는 손실인데 보상 규정 없느냐라고 위원도 걸고 했는데 결국은 전부 다 아직 승소한 사례는 안 나오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 근데 판례 논리는 손실을 확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취지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집합 금지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집합 금지가 없었더라도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막 갔어요. 잘 안 갔어요. 잘 안 갔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영업 매출 손실분을 특별한 손실로 확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손실보상 규정이 없었더라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헌도 아니고 그는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재산권의 제한도 아니었다. 그냥 살다가 뭐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뭐. 그러고 이제 끝낸 사건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다 끝났고요. 나머지 이제 60번 채우려고 우리 22년도 나왔던 것 중에서 기출될 만한데 아직 안 됐던 거 모아봤으니까 이제 빨리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알고 계신 내용인데 우리 행정소송법이 46개 조문이다가 하나 위헌결정 나서 없어졌으니까 지금 45개예요. 자, 국가를 피고로 두고 돈 달라는 당사자송하는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가 안 된다라는 조문은 위헌결정으로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유 없이 국가를 우대하고 있다라고 평등원칙 기반으로 없어졌으니까 결론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에서도 가집행 선고 안 된다,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57번은 그 별표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민간인 자격증 모임인데 업무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행정권한을 위탁받았으면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행정을 할 수 있어요. 이때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에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 규제를 이제 설정합니다. 결론은 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 광고 규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이게 이제 뭐 지금도 있나 뭐 로톡 카카오톡이 아니고 로톡 이래 가지고 이제 그 젊은 변호사들이 이제 모여 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상담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거 기존에 이제 원래 하고 있던 변호사분들 업역이 이제 영업 매출 줄어드니까 같은 직업군 안에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중진들이 전부 다 이제 로스쿨 막 졸업하신 젊은 분들이에요. 전부 다 이제 오래 해오고 있던 그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 온라인 이제 변호사
온라인 상담 사이트 같은 거 전부 다 이제 광고 규제 때리는 내용인데 이거 전부 다 공권력 행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런 일을 할 때는 공무수탁 사인으로서 행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 주체다 그런 뜻이에요. 자, 58번은 그냥 보시면은 검사라든가 수사부서에서 요청하게 되면 전기통신 사업자, SK, KT에서 이용자에게 통지 없이 그 통신 자료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 헌법 불합치 결정 나온 사례예요. 그러면 위헌으로 보일 만한 소지는 있는데 당장 위헌으로 날리게 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거니까 헌법에 맞는 상태로 개정할 때까지는 헌법 불합치 결정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건 뭐냐면은 당신의 통신 기록을 어떤 수사기관이 우리한테 달라라고 요청 들어왔습니다라고 사전에 통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막을 방법도 없어요. 근데 이 통신 기록 제출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아니고 제출했으면 사후에라도 통지는 해줘야 되는데 사후 통지도 전혀 안 하는 거는 좀 헌법에 어긋나는 구석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걸 무조건 위헌으로 날리게 되면 수사기관들이 통신 기록 자료를 전혀 이제 제공을 못 받게 되는 또 범죄 수사에 또 큰 애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후적인 통지도 이용자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알리도록 하지 않은 부분에 위헌의 구석은 있지만 일단은 살려둘 테니까 그런 사후 통지 규정을 만드는 걸로 국회에게 개정 입법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59번은 우리 시험에 많이 최근에 다뤘습니다. 이게 요양기관 사건인데 두 번째 줄에 요양기관 영업정지 처분인데 네모 쳐두시고 대물적인 처분. 따라서 기존에 부정으로 해먹던 요양기관을 동그라미 폐업. 폐업 나오면은 대물적인 허가는 존재해요. 실효되고 없어요. 실효되고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 물건이 그대로예요. 물건이 새로 탄생했어요. 물건이 새로 탄생했으니까 없어졌던 옛날 물건에 대한 제재 사유도 승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재 사유는 전부 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물건을 활용해서 영업하는 사람이 바뀌는 구조예요. 그러면 예전 물건 가지고 영업하던 영업장 위반 행위를 이유로 이 동일한 물건을 다루고 있는 양수인에게 제재할 수 있는데 이건 반대죠. 사람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데 물건만 이제 없애고 새로 한 거예요. 그럼 대물적인 처분의 성격상 제재 사유 승계가 안 돼요. 대신에 이거 눈 뜨고 당해야 돼요. 제재는 해야 돼요. 제재는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의료기관 개설자니까 이분이 의사면허 가지고 있는데 의사면허 대인적인 허가를 정지시키는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식이에요. 자, 마무리입니다. 우리 60번 보시면은 앞에 이제 굵게 메모해 두시고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고 이게 공식적으로 대법관들이 판례 변경한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이제 기준도 달라지니까 예전에 있던 판례를 공식적으로 변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례가 요 멘트를 쓰게 되면 앞서 있었던 옛날 대법원 판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옛날에 우리 대통령의 긴급조치 그러면 이거 무슨 헌법일까요? 유신헌법이에요. 전부 다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이제 많이 한 건데 유신헌법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한다는 이유로 밑줄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 이거 전에는 대통령의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 안 된다고 봤었어요. 근데 다 도로 물리고 그 시절에 말도 안 되는 걸로 시작했으니까 이 긴급조치에 기인해서 그때는 판사들도 뭐 안 하면 맞아 죽으니까 판결까지 내렸었는데 전부 다 이제 위법인 행위로 보고 국가배상 현 정부가 해주겠다라고 입장 바꾼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마무리 우리 맨 밑에 당구장 박스 보시면 자 대법원 판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 및 적용과 집행행위가 국가배상법 2조 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다. 이게 옛날 판례 내용이고 지금은 이제 긴급조치 하에서의 여러 가지 입법사법행정부의 모든 행위들이 불법 행위가 되고 국가배상법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봤으니까 그렇게 봐두시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도 안 쓰겠다. 그게 우리 판례 태도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작년 그리고 23년분까지 이제 쭉 다 봤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남는 거 이제 그리고 새로운 판례라고 해서 너무 막 여기 에너지를 쏟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거 들이파다가 기준을 알고 있던 게 옅어지게 되면 그게 더 부작용이 생기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경우도 있었고 같은 논리가 반복되는 것들이 있죠. 그쪽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실전 모의고사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